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전라남도 무안 고을 앞바다에는 각시섬이라고 불리는 섬이 하나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섬이 족두리를 쓰고 있는 각시 같아 보인다고 각시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각시섬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각시섬 이야기. 옛날 칠산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해제 마을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지요. 남편이 오래도록 앓아 누워 있었기 때문에 부인은 남편을 위해 백방으로 정성을 다해 보았지만 남편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은 유명한 의원 한 사람을 만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의원님, 제발 좋은 약을 써주시오. 저 가련한 우리 남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의원은 한참 동안 병자를 진맥도 해보고 손발과 얼굴을 만져보더니 힘없이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의원님, 지금이라도 좋은 약을 쓰면 병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의원은 또 한 번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가망이 없소. 내 힘으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단 말씀이오. 의원님, 그렇다면 달리 무슨 힘이 있단 말씀이십니까? 그걸 제게도 가르쳐 주세요. 그것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죽음을 대신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해보겠습니다. 의원은 매우 딱하다는 듯이 바다만 바라보고 있다가 무거운 입술을 떼었습니다. 꼭 한 가지 있기는 하지만 부인으로서는 실행할 수가 없을 것이오. 의원님, 그 한 가지란 무엇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고 물 속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의원은 손으로 먼 바다를 가리켜 보았습니다. 저기 떠 있는 섬들이 보이지요? 저 칠산섬 말입니까? 7개의 섬이 있다고 칠산섬이라 부르고 있는 게 아니겠소. 그런데 저 7개의 섬 중에서 제일 작은 섬 하나가 있는데 그 섬 안에 옛날 진시황 같은 사람도 구해보지 못했던 신기한 약초가 있습니다. 그 섬 안에 약초가 있다고요? 그 약초만 뜯어오면 남편의 병이 단박에 나을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원님. 저 작은 섬을 찾아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약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나도 말로만 들었을 뿐이지 직접 본 일은 없지요. 내가 들은 바로서는 도라지 꽃처럼 파란 꽃이라고 들었소. 어쨌건 그 약초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위험한 곳이어서 여자로서는 가기가 힘들 것이요. 좋은 약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저 같은 건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부인은 먹을 음식을 준비해 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메어 놓아 두었던 배를 푼 다음 손수 저어 칠산섬을 향해 나아갔지요. 여자로서는 가기가 힘든 곳이라고 하던 의원의 말이 자꾸만 머리에 떠올라 마음속으로는 불안하기는 했지만 약초를 구하러 간다는 생각을 하니 그런 불안은 잠깐 동안의 일이었습니다. 꼬박 하루가 걸려서 부인은 작은 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신령님, 어서 빨리 내 눈앞에 파란 꽃이 핀 약초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뒤져보아도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 약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의원님이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는데
부인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을 처음으로 깨닫고 갑자기 기운이 빠져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무인도에서 나는 약초도 못 캔 채 이대로 죽어버리는 게 아닐까? 지금쯤 애타게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 혼자 남아있는 그이도 쓰러져 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가며 누워있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 벌떡 일어나 불 속을 헤쳐봤더니 바로 그곳에서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그 약초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는 살았어. 이제는 우리 그이도 약초를 먹고서 옛날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되살아나는 거야. 약초를 조심해서 뽑아 그 꽃을 코끝에다 대어봤더니 향기조차 신비스러워서 술에라도 취한 것처럼 온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큰 뱀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약초를 들고 있는 부인을 향해 혀를 낼름낼름 했습니다. 부인은 기겁을 해 뒤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약초를 손에 꼭 쥔 채로 있었습니다. 부인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뱀을 피하려고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방에서 셀 수 없는 많은 뱀들이 몰려와 부인을 포위하고 말았습니다. 여자로서는 가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의원이 말하더니 이 일을 두고 한 말인가 봅니다. 한 발도 떼어놓을 수가 없게 된 부인은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지요. 천신만고 끝에 약초를 얻어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이 약초를 남편에게 먹여보지도 못하고 이대로 죽고 마는 것일까? 그런데 그때 죽는 일보다도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샌가 부인은 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내가 뱀으로 변해 있으니 이제는 남편을 만날 수도 없게 되었지 않는가?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내게 죄가 있다면 남편의 병을 고쳐드리려던 그 일밖에 없는데 무슨 원한이 있어 이런 징그러운 뱀으로 변형을 시켜놓았을까? 저희들이 소중히 지키고 있던 고귀한 약초를 불의의 사람이 와서 뽑았다고 해서 뱀들이 나를 벌을 주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만 하느님, 저는 이렇게 뱀이 되어도 좋고 이대로 죽어도 좋으니 부디 저희 남편이나 병이나 오래오래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내가 이렇게 빌고 있는 것도 보람없이 남편은 부인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부인이 떠난 이틀째 되는 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불쌍히 생각한 마을 사람들이 칠산 바다가 바라보이는 산에 양지 바른 자리에다 묻어 주었지요. 무덤 만들기를 다 끝낸 뒤 땀을 닦고 있던 참인데 벼랑간 어떤 사람이 놀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저것 봐. 어떤 큰 뱀 한 마리가 물살을 헤치면서 이쪽으로 헤엄을 쳐 오고 있지 않은가? 정말 입에다 무슨 꽃 같은 걸 물고 있어. 육지로 올라온 뱀은 옆도 돌아보지 않고 이날 장사를 지낸 남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쫓아 내려가 봤더니 입에 풀 한 포기를 문 뱀이 머리로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남자가 없는 것을 보고는 두 눈에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지요. 그러고서는 산으로 올라와 진종일 남자를 찾았지만 이미 땅속에 묻혀있는 사람이 보일 까닭이 없었지요. 다시 오막살이 조가집으로 내려간 뱀은 물고 있던 약초만 방 안에 남겨놓은 채 바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모든 일을 끝까지 지켜보고 나서야 마을 사람들은 그 뱀이 죽은 남자의 부인이라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렸지요. 이 일이 있고 난 뒤부터는 비만 오면 섬이 족두리를 쓰고 앉아있는 각시 모양으로 변하였습니다. 유아를 사랑한 해모수. 맑은 어느 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마리 용이 끄는 금빛 수레를 탄 해모수였지요. 해모수는 해의 신이었습니다. 해모수는 까마귀 깃털로 만든 관을 쓰고 허리에는 어떤 방패로도 막을 수 없는 용광검을 찼습니다. 구름을 뚫고 내려온 5마리 용은 땅과 가까워지면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해모수는 높게 솟아있는 웅심산에 금빛 수레를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은 북부여라고 하겠다. 해모수 주위로 몰려든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임금님을 반기며 모두 기뻐했습니다. 해모수는 해의 신이기 때문에 낮에는 나라를 다스리고 밤에는 하늘로 돌아가야 했지요. 해모수는 날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오가며 백성들을 보살폈습니다. 백성들은 근심 걱정 없이 편안히 살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해모수가 압록강 근처로 왔을 때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모수가 웃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3명의 아름다운 여자들이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지요. 인간 세상에도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다니. 해모수는 그중 한 여자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저기 저 여자가 누군가? 예, 강의 신 하백의 딸로 이름은 유하라고 하옵니다. 여봐라, 어찌하면 저 유하라는 처녀와 가까워질 수 있겠느냐? 해모수가 묻자 신하가 귓속말로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해모수는 연못 근처에서 세상에 볼 수 없는 아름답고 훌륭한 궁궐을 만들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연못에서 나오던 세 자매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이 벌어졌지요. 이렇게 크고 화려한 궁궐은 처음 봐. 세 자매는 호기심에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비단을 입은 시녀들이 그들을 반기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자매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기다렸단 말인가요? 강의 신이신 하백의 공주님들 아니십니까? 이 궁의 왕께서 새 공주님이 오실 거라고 극진히 모시라 하였습니다. 세 자매는 맛있는 음식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봐. 세 자매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해모수가 불쑥 들어서며 자신을 소개하려 하는데 세 자매는 놀라 비명을 지르며 도망을 쳤습니다. 아니, 거기 서시오. 해모수가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유하와 언니들은 급히 궁궐을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유하가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지요. 유하는 해모수에게 붙잡히고 두 언니들은 궁궐을 빠져나가 압록강으로 돌아갔습니다. 유하는 해모수가 잡은 손을 뿌리치며 말했지요. 어서 이 손을 놓아주세요. 도대체 당신은 누군데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인가요? 나는 하늘의 아들이며 해의 신 해모수라오. 당신을 보고 첫눈에 반했소. 당신과 혼인하고 싶소. 말도 안 돼요. 유아는 아무리 하늘의 신이라고 해도 처음 보는 사람과 결혼은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유아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모수가 유아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이지요. 한편 하백은 자신의 셋째 딸 유아가 해모수에게 납치되었다는 것을 알고 크게 화가 났습니다. 당장 가서 유아를 돌려달라고 전해라. 하백은 신하를 보내 해모수에게 전하게 했지요. 해모수는 유아도 자신을 좋아하게 된 것을 알고 함께 하백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하백에게 정식으로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한 것이었지요. 해모수와 유아는 압록강 속의 수정궁으로 갔습니다. 해모수는 하백에게 무릎을 꿇고 말을 했습니다. 따님을 먼저 데리고 간 것을 용서해 주시고 부디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백은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네가 하늘의 아들이며 회의 신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네. 그렇다면 저와 내기를 하시지요. 물을 다스리는 나와 내기를 하자고? 좋아. 만약 내기에서 네가 나를 이기면 내 사위로 인정하겠네. 칼을 들고 싸우면 서로 상처를 입을 것이니 도술로 실력을 겨루어 보세. 하백은 잉어로 변해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자 해모수는 수달로 변해 하백을 쫓았지요. 깜짝 놀란 하백은 이번에는 사슴으로 변해 다시 도망을 쳤습니다. 해모수는 승냥이로 변해 사슴을 쫓아갔지요. 쫓기던 하백은 꿩으로 변해 날아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해모수가 매로 몸을 바꾸어 꿩을 잡아채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자네가 이겼네. 자네를 내 사위로 인정하지. 해모수는 하백의 허락으로 정식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요. 하지만 해모수에게는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인 하늘의 신에게 결혼 허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백은 그것을 눈치채고 유아에게 해모수가 하늘로 올라갈 때 꼭 따라가라고 전했지요. 어느 날 해모수가 유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결혼 허락을 받아오겠소. 저도 같이 가요. 아니요. 내가 먼저 올라가서 허락을 받은 뒤에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 해모수는 금빛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유아는 해모수가 하늘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지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백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하늘나라 신들이 강의 신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줄 것 같으냐? 화가 난 하백은 우발수라는 강으로 유아를 쫓아냈습니다. 유아는 우발수에서 해모수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해모수는 내려올 수 없었지요. 하늘의 신이 해모수를 꾸짖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유아는 그런 사실을 모른 채 눈물을 흘리며 해모수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박혁거세와 아령왕비. 기원전 69년 어느 날 고어천장 서볼도리공이 남산 북봉 양상대에 올라 서쪽을 바라보았더니 하늘의 5가지 빛의 상서로운 기운이 양산 기슭에 있는 나정샘으로 비치고 샘 가에는 흰 말 한 마리가 찬란한 빛을 향해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벌도리공은 신기하게 생각하여 그 샘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지요. 인기척을 들은 흰 말은 소리 높게 울면서 하얀 구름을 헤치고 파란 하늘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벌도리공은 눈을 돌려 흰 말이 절을 하고 있던 나정샘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는 한 개의 붉은 알이 오색 서기 속에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었지요. 소벌도리공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고
그 알을 정성스럽게 깨보았습니다. 알 껍데기가 깨지며 그 속에서는 뜻밖에도 사내 아이가 나왔습니다. 공이 기뻐하며 그 아기를 안아서 샘에 목욕을 시켰더니 아기의 몸에서는 광채가 나고 새들과 짐승들은 몰려와서 춤을 추며 새 아기의 탄생을 축복하였습니다. 소벌도리공은 신비롭게 태어난 새 아기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정성껏 길렀습니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유달리 총명하였지요. 이 아기가 13살이 되던 해 진한의 육부 촌장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6촌을 합쳐서 나라를 세우고 이 아이를 왕으로 삼자고 했습니다. 나라 이름을 서라벌이라 하고 첫 임금의 이름은 박혁거세라고 불렀습니다. 박혁거세가 탄생하던 날 사량리에 있는 아령정가에서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검은 구름이 일며 큰 계룡이 나타났습니다. 계룡은 샘가로 가서 꼬리를 흔들며 크게 몸부림을 치더니 왼쪽 옆구리에서 한 옥동열을 낳아 하늘로 올라가 버렸지요. 근처에 사는 한 할머니가 이것을 보고 달려와서 아기를 보자기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용모가 단정하고 예쁘게 생겼으나 입만은 어머니 계룡을 닮아 닭의 부리처럼 뾰족하게 나와 있었지요. 할머니는 아기를 안고 월성 북쪽으로 흐르는 냇가로 가서 아기의 얼굴을 씻어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흐르는 물이 아기의 입술에 닿자 뾰족하던 부리는 떨어져 나가고 예쁜 여자아이가 되었습니다. 용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를 할머니는 거룩하게 여겨 집에 데려다가 정성스럽게 키웠지요. 아기 이름은 태어난 우물 이름을 따서 알령이라고 불렀는데 알령 아가씨는 자라나자 용모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마음씨도 어질고 지혜와 덕성이 뛰어났습니다. 박혁거세가 즉위한 후 5년이 되던 해 아령 아가씨를 맞아 왕비를 삼았으니 아령 왕비는 신라의 첫 왕비가 되었지요. 아령 왕비는 나라의 어머니로서 박혁거세를 잘 도왔으므로 나라의 사람들은 임금과 왕비를 두 성인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사또에 대한 복수. 어느 가을 저녁 두 나그네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인인 듯 보이는 젊은 청년으로 앞서 걷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행색이 초라해 보이긴 했지만 어딘가 근엄한 구석이 있는 가난한 선비였지요. 먼 길을 걸어온 듯 두 사람은 지쳐 보였고 젊은이의 얼굴에는 배고픈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보기에는 떠돌면서 밥 한 술 얻어먹으며 연명하는 오갈 데 없는 가난뱅이들로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행색은 포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칠복이라는 사람이고 가난한 선비는 어사 박문수였지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탐관 오리들의 횡포를 찾아내 벌하고 착한 백성들이 억울한 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암행어사 박문수가 부하를 데리고 지방 사찰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자 큰 고을이 나타났지요. 날은 저물고 허기가 졌으니 마음씨 좋은 사람 집에서 하루 묵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집으로 가서 부탁을 할까 고민을 하던 차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여자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두 사람은 여인네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집 대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으로 뛰쳐나온 소녀는 마치 숨이 넘어갈 듯한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곧장 그녀의 아버지가 있는 사랑방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한 중년 사내가 약사발을 막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지요. 사내는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온 박문수를 보자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체 어디 사는 누구신데 이리도 무례한 짓을 한단 말이오. 당장 밖으로 나가시오. 박문수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소만 저리 아리따운 딸이 슬피 울고 있는데 어찌하여 극약을 마시려고 하는지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박문수는 사내의 손에 들려있던 약사발을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허탈해하면서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당신이 뭐길래 남의 일에 끼어들어 귀찮게 구는 것이오? 박문수는 차분하게 말하였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목숨이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돕겠단 말이오? 내가 이 고을 이방이오.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인데 뭘 어떻게 돕겠단 말이오. 사내는 이 고을의 이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보는 행색이 초라한 사람이 자신을 돕겠다고 나서는 것이 가소롭고 엉뚱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문수의 태도가 진지하자 이방은 사연을 털어놓았지요. 자살을 하려던 이방은 신관 사또와 서로 뜻이 맞지 않아 심기가 불편하였습니다. 그는 본래 정념결백한 사람이나 후덕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또는 자신의 뜻과 다른 이방을 좋아할 리 없었고 이 때문에 자신이 불편한 일은 이방에게 시키는 등 이방을 괴롭혔지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대사건을 예고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멀리 떨어진 감령이라는 곳에 가서 밀부를 받아오도록 시킨 것이지요. 밀부는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사또가 직접 받아와야 하는 것이었으나 사또는 귀찮은 까닭에 이방을 시킨 것입니다. 하급 관리인지라 가마를 타고 가지도 못하고 복제라는 마부 한 명만 데리고 말을 타고 감령으로 갔지요. 그곳에서 이방은 작은 상자를 받았습니다. 상자 속에는 그 중요한 밀부가 들어있었지요. 가슴을 조이며 조심조심 밀부를 가지고 순천으로 돌아오고 있던 이방과 복제는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방을 태운 말이 다른 마차에 놀라 갑자기 방향을 뒤로 바꿔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은 밀부를 끌어안고 말이 안정을 찾길 간절히 원했지만 미친 듯이 뛰는 말은 산곡에 낭떠러지를 가다가 그만 벼랑으로 떨어져 내렸고 이방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요. 하지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밀부였습니다. 밀부는 이방이 떨어진 근처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방은 그나마 다행이다 싶어 밀부가 든 상자를 끌어안고 정신없이 고을로 돌아왔지요. 이 사실을 사또가 알면 더 큰 미움을 받을 일이어서 급히 의복을 갈아입기 위해 밀부 상자를 사랑채에 놓은 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방은 상처를 한 터라 그의 의복은
춘화라고 부르는 여종이 챙겨주곤 했지요. 이날도 춘화가 챙겨놓은 의복을 갈아입고 다시 밀부를 가지러 사랑방으로 들어갔는데 밀부가 든 상자에는 흙이 묻어있지 않고 전혀 다른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사실이었지요. 상자를 열어보았지만 밀부는 없었습니다. 춘화를 불러 확인을 했지만 상자의 흙을 털어낸 적은 있지만 춘화 역시 자신이 처음 본 상자보다 훨씬 깨끗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아이가 아니었으므로 이방은 다른 식구들을 불러 일일이 확인을 해보았지만 그 누구도 상자를 건드렸다는 사람은 없었지요. 이방은 결국 사또를 찾아가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사또는 앞이 보이지 않았지요. 밀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곧 자신의 직책을 잃는 것과 같은 일이었으니 이방을 나무랄 겨를도 없이 오직 밀부를 찾아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방은 사또에게 3일만 기회를 달라고 했지요. 하지만 없어진 밀부가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결국은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방을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서든 그 밀부를 찾아야 하는데 과연 어디서 그것을 찾을까? 박문수와 그의 하인 칠복이는 고심에 빠졌습니다. 칠복이 너는 밀부가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느냐? 글쎄요. 춘하라는 그 종이 어디에다 감춘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어떻게 춘하가 밀부 상자를 사전에 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만들어 바꿔 놓을 수가 있나? 하지만 한번 춘하를 만나보기나 하자. 박문수는 춘하가 한 짓이라고는 믿지 않았지만 일단 만나보기로 했지요. 이 상자를 언제 보았소? 어르신이 정신없이 들어오셔서 이것을 가져다 사랑방에 놓으셨는데 옷 갈아입는 시간에 제가 흙이나 털어놓는다고 만진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았던 것이 아니던데요. 그때 밖에서 요란하게 대문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사또였지요. 사또와 마부 복제가 들어오더니 이방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지요. 상자를 본 사람은 춘하뿐인데 먼지만 털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누구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춘하는 그것을 어떻게 알 만한 아이가 아닙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또. 그제서야 사또는 춘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상자 속의 밀부를 어떻게 하였느냐? 사또, 저는 먼지만 털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사또는 화가 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저년을 당장 나무에 매달아라. 그리고 매우 치거라. 사또는 나무에 매달린 춘하를 마부에게 두들겨 패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왠지 마부는 몽둥이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지요. 뭔가 치지 못할 사연이 있는 사람처럼 괴로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고는 약하게 춘하의 몸을 한번 쳤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또 화를 냈지요. 네 이놈, 네가 지금 장난을 하는 게냐? 아주 세게 치란 말이다. 그러자 마부는 억지로 치다시피 다시 춘하를 쳤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더욱 화가 났지요. 네 이놈, 세게 치란 말이 내 놈 귀에는 안 들리더냐? 네 놈이 한번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화가 잔뜩 난 사또의 목소리를 듣자 마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그때부터 춘하를 세게 몇 번이고 쳤습니다. 하지만 춘하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입을 꼭 다문 채 참고 있었지요. 참으로 독한 년이로구나. 저 년을 더욱 세게 쳐라.
사또의 말에 마부는 마치 미친 듯이 준하의 온몸을 휘갈겼습니다. 신음 소리가 터져나오면서 준하의 몸은 처져 있었지요. 사또는 이쯤이면 뭔가 나오겠다 싶어 준하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말하거라. 내년이 그 밀부 상자를 어디엔가 감춘 것이 사실이지? 준하의 입에서 앙칼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 이놈아, 내가 감췄다. 다들 놀랐지요. 갑자기 사또에게 욕설을 퍼붓는 준하가 매를 맞고 미친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내 인연,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지 말고 어서 말을 하거라. 대체 어디에 숨긴 거란 말이냐? 그래 이놈, 나는 말을 못한다. 그 순간 준하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믿겨지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 원수인 니놈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내가 감췄다. 아니 전현이 이제 미쳤구나. 미치다니, 니놈이 몰라서 그러느냐? 3년 전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아버지를 끌고 가 옥에 가두고 매일같이 곤장을 쳐서 돌아가시게 한 장본인이 니놈 아니냐? 우리 집은 니놈으로 인해 망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냐? 준하의 말에 사또는 물론 모든 사람들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사또는 준하를 더욱 세게 치라고 명령을 했지요. 그러자 마부는 다시 준하를 때렸고 결국 준하의 입에서는 붉은 피가 쏟아져 나오면서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박문수로서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박문수는 하인을 데리고 감령으로 향했습니다. 감령에 도착한 그는 곧장 갖고 올 사또들에게 밀부를 가지고 집합할 것을 명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준하를 추궁했던 그 사또도 밀부를 가지고 올라왔지요. 하지만 그 밀부는 사또가 아랫 사람을 시켜 만든 가짜 밀부임을 박문수는 알고 있었지요. 사또, 당신은 어찌하여 가짜 밀부를 내놓는가? 내가 누군 줄 아는가? 박문수를 본 사또는 그제서야 준하를 추궁하던 날 밤 이방의 집에 머물고 있던 객이 바로 어사 박문수임을 알고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이놈,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고 죄 없는 백성을 못살게 구는 니놈이 어찌 사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죄 없는 백성을 죽인 고약한 놈이니 사형을 시켜 마땅하니라. 사또는 결국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밀부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밀부는 이방이 말에서 떨어질 때 마부였던 복제가 사전에 만든 똑같은 상자로 바꿔치기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준하와 복제는 남매지간으로 복제가 죄 없이 죽은 아버지의 한을 풀기 위해 사또에 대한 복수를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었지요. 말이 달아난 것도 바로 마부인 그가 바늘로 말의 콧등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슬픈 일은 동생인 준하를 자신이 때려 죽게 한 것이니 복제의 슬픔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지요. 준하는 자신의 오빠가 한 짓인 줄 알고 오빠 대신 자신이 했노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오누이의 사연을 알게 된 박문수는 한동안 슬픔에 잠겼다고 합니다. 욕심쟁이 부부. 옛날에 욕심쟁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쩌다 먹을 것이 생기면 서로 자기가 먹겠다고 싸울 정도였지요. 어느 날 이웃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이 있었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좋아하는 떡은 하나뿐이었지요.
할아버지가 떡을 집으려고 했습니다. 이 떡은 내가 먹어야지. 할머니도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영감, 영감은 다른 것을 잡수세요. 이 떡은 내가 먹을 테니. 무슨 소리요? 이 떡은 내가 먹어야지. 영감, 이 떡은 내 것이라니까요. 이렇게 떡 한 개를 놓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옥신각신 싸움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궁리를 한 끝에 할머니에게 말했지요. 애들처럼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 내기를 합시다. 그래서 이긴 사람이 떡을 먹도록 합시다. 무슨 내기요? 누구든지 말을 먼저 하면 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을 먼저 한 사람이 떡을 못 먹게 되는 것이요. 할머니는 좋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똑같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떡은 틀림없이 내 떡이 되고 말 거야. 할아버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이지요. 할멈은 참을성이 없으니 조그만 일이라도 있으면 틀림없이 말을 할 것이야. 또 할머니는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영감은 되도 않는 소리를 하니 틀림없이 내 떡이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떡 한 개를 가운데 놓고 눈싸움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 군침을 삼키면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깊어졌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졸려서 하품 나오는 것도 참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속으로 도둑놈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아닐까? 할머니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둑이 방 안으로 들어선 것이지요. 할머니는 도둑이야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소리치지 못하였습니다. 소리를 질렀다가는 할아버지에게 떡을 빼앗기기 때문이었지요. 할아버지도 할머니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도둑은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가다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지 않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들어와도 두 사람이 멀뚱멀뚱 바라볼 뿐 아무 소리도 없자 안심을 했지요. 이 사람들은 장님인가 보구나.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니. 도둑은 마음을 놓고 들어서다가 잘못하여 요강 뚜껑을 발로 찼습니다. 쨍그랑하며 커다란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런 대꾸가 없었지요. 도둑은 마음을 놓고 생각했습니다. 오라, 이 두 사람은 귀까지 먹은 모양이구나. 도둑은 마음 놓고 물건을 훔쳤습니다. 방 안에 있는 장롱을 모두 뒤져 보따리를 쌌지요. 부엌에 있는 쌀도 훔쳐다 자루에 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도둑질 하는 것을 모두 보고 있으면서 말을 하면 떡을 먹지 못할까봐 가만히 있었습니다. 도둑은 물건을 다 훔쳐가지고 밖으로 나가려 하였지요. 성미가 급한 할머니는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소리를 쳤습니다. 영감,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할멈이 먼저 말을 했구려. 할아버지는 좋아라 웃으며 떡을 입속에 쏙 넣었습니다. 사면 초가. 중국 초나라 왕은 항우였고 한나라 왕은 유방이었습니다. 진시황을 쓰러뜨린 이 두 사람은 중국 천하를 놓고 싸웠지요. 처음에는 초나라의 항우가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자만에 빠져있던 항우는
유방의 군사에게 밀리더니 마침내 해하라는 곳에서 한나라 유방의 군사에게 완전히 포위당하고 말았지요. 항우의 군사를 포위한 유방의 진영에서는 사기가 치솟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항우의 진영에서는 사기가 땅에 떨어졌지요. 그런데 밤만 되면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초나라 군사들은 고향 생각에 젖어 눈물을 흘렸지요. 그러다가는 고향으로 도망치는 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항우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우리가 졌다. 한나라에 졌어. 하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틀림없다. 항우는 깊이 탄식을 했습니다. 밤마다 초나라 노래를 부른 것은 유방의 한나라 군사들이었고 그런 작전을 편 사람은 유방의 부하인 장량 참모였습니다. 일종의 심리 작전이었지요. 이 싸움에서 이긴 유방은 한나라를 더욱 굳건히 하였고 천하를 통일하였습니다. 싸움에 진 항우는 마침내 자살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방이 모두 적으로 둘러싸여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를 나타내는 뜻의 사면초가 이야기였습니다. 방약무인, 진나라가 아직 천하 통일을 하기 전의 일입니다.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 시황제는 지나친 독재 정치를 하여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시황제를 암살하려고 꾸미던 자객이 많았습니다. 그런 자객들 가운데 형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가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찾아낸 사람이 고점리입니다. 고점리는 죽이라는 악기를 아주 잘 칠 뿐 아니라 글도 많이 읽은 사람이었지요. 두 사람은 매일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연나라 도읍인 개성거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고점리는 거리 한복판에서 축을 쳤습니다. 형가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지요. 두 사람은 감격에 사무쳤던지 이번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 마냥 그들은 마구 울었다고 합니다. 곁에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이 남을 업신여기고 제멋대로 하는 것을 뜻하는 방약무인 이야기였습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옛날 고구려에 평강이라는 어린 공주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는 지독한 울보였지요. 어찌나 크게 우는지 궁궐이 떠나갈 듯 했습니다. 공주마마, 제발 울지 마세요. 시녀들이 어르고 달래도 소용이 없었지요. 어허, 그렇게 자꾸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낼 것이다. 보다 못한 임금님이 따끔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공주는 신기하게도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하루는 평강공주가 유모에게 물었습니다. 유모, 바보 온달이 누구야? 공주님, 온달은 다 해진 옷을 입고 희죽희죽 웃으며 밥을 얻으러 다니는 바보랍니다. 뭐? 평강공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강공주는 어여쁜 16 처녀가 되었습니다. 어서 마땅한 사윗감을 구해야겠구나. 임금님은 흐뭇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어렸을 때부터 저를 온달님에게 시집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저를 온달님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평강공주는 막무가내로 졸라댔습니다. 네가 정녕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가겠단 말이냐? 이런 고얀지고. 단단히 화가 난 임금님은 평강공주를 궁궐에서 내쫓고 말았습니다. 평강공주는 보따리 하나 안고 궁궐을 나왔습니다. 온달님 집이 어디지요? 물어물어 온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여기가 온달님 집인가요? 뉘시오. 집에는 눈먼 온달의 어머니만 계셨습니다. 저는 온달님과 결혼을 하러 온 평강입니다. 세상에, 목소리를 들으니 귀하신 분 같은데 우리 온달과 결혼을 한다고요? 그건 아니대요. 그만 돌아가시오. 평강공주는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 온달을 찾아갔습니다. 온달님, 저와 결혼해 주세요. 네? 당신처럼 귀한 분이 나처럼 못생기고 가난한 사람이랑 어찌 결혼을 하겠습니까? 어서 쏙 돌아가세요. 온달은 버럭 소리를 지르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내려온 온달은 방문을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평강공주가 집 앞까지 따라온 것이지요. 어느새 해는 넘어가고 밖은 점점 캄캄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평강공주는 밤 이슬을 맞으며 문 앞에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온달은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지요. 어느덧 아침 해가 둥실 떠올랐습니다. 평강공주는 다시 또 간절히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온달님과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아내로 맞아주세요. 마침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는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평강공주는 궁궐에서 가져온 보물을 팔아 아담한 집도 사고 논과 밭도 샀습니다. 눈먼 시어머니에게 비단 옷도 지어드렸지요. 그리고 온달에게는 말 한 피를 사오라고 하였습니다. 서방님, 튼튼하고 살찐 말 대신 비실비실하고 병들었어도 궁궐에서 나온 말을 사오세요. 온달은 공주가 시키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아이고, 저 바보가 저런 병든 말을 사다가 또 무엇을 하려고?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놀려댔습니다. 평강공주는 병든 말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말은 토실토실 살도 오르고 다리도 튼튼해졌지요. 여느 말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궁궐에서는 좋은 말만 골라서 키웠거든요. 서방님, 이 말을 타고 무술 연습을 하세요. 온달은 평강공주가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온달은 점점 씩씩한 젊은이가 되어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사냥 대회를 열었습니다. 제일 용감한 사내에게 큰 상을 내리리다. 임금님이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온달은 말을 타고 제일 앞서서 늠름하게 달렸습니다. 짐승도 제일 많이 잡았지요. 도대체 저 젊은이가 누구인가? 임금님이 놀라 물었습니다. 전하, 저 젊은이는 온달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바보 온달 말이더냐? 그렇다면
내 사위가 아닌가?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며 온달을 장군으로 삼았습니다. 평강공주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임금님을 만났습니다. 장군이 된 온달은 여러 전쟁터에 나가 용감히 싸웠습니다. 임금님은 큰 공을 세운 온달에게 높은 벼슬을 주었지요. 평강공주와 온달은 그 뒤로도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